자, 그럼 구법당의 내부 분야를 볼게요. 자, 철종이 즉위에 선인태후가 이제 수렴청정하는 시기에 환자들이 모두 조종해 모였다. 혁명한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쓴 사람이 구법당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되게 이제 요 시기가 이제 가우 연간 시기냐, 가우라는 연호가 사용했던 건데, 이들이 단합을 해갖고 이제 신법당을 물리치면 되는데, 문제는 선인태후 시기 때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낙당이니, 그 다음에 촉당이니, 사당이니 하면 분열돼 있다 보니까 단합이 안 됐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서로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구법당의 척결이 구법당이 신법당 척결이 힘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철종이 친정하니까 신법당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대군이 몰락을 하면서 수청당해요. 예. 그래서 이들의 명단을 이제 그 후에 이제 즉위했던 그 신법당 사람들이 그 명단들을 일종의 비석에 세웠죠. 그 원후 감당비라고 하죠. 그 한의 중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선인태후가 설정을 했던 시기, 즉 원후의 구법당 시대 신법에 반대했던 구법당인들 사이에 파장이 생겼다. 파장이. 그래갖고 사막당 문화상이 중심의 삭당과 정의 중심의 낙당, 소시, 소출 중심의 촉당,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자, 이들 분파 사이의 대립은 원후 불법당 시기 정치사에 또 다른 줄기였다. 이들이 단합을 했으면 되는데 분열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법당 재집권과 구법당 탄압 보면 선인태후가 물러났는데 이제 친정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철종 때 또 이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돼. 신법당들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면서 원후 연간에 또 구법당 정치를 공박하고 그들을 이제 비난하고 숙청을 되죠. 요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종의 친정과 구법당 탄압도 요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철종의 친정과 구법당 탄압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 밑에 내용을. 그 철종의 친정식의 신법당 등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구법당 관료들의 행적을 조사해서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신법당의 구법된 탄압은 다음 황제의 시종 시기에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시종 때 들어와서도 그냥 구법당을 공격을 해요. 예. 그때 시종 때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여기 나온 최경이라는 사람이야. 이 최경이 신법당 출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신법을 매개로 해갖고 백성들 너무 뜯어내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경하고 시종이 이제 딱딱돼서 시종의 취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술에 관심이 있어. 특히 기괴한 그 돌 같은 것들 있지, 기석들. 그걸 이제 가지고 가지고 궁전을 장식하는데 취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옥각지에 그런 돈을 캐면서 많은 이제 인력을 동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사게 돼요, 농민들의. 그래서 나중에 농민 반란의 어떤 배경이 돼. 그래서 이 최경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뒤에 신법당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요. 역대 왕조들이. 자, 그럼 최경을 보면 최경은 청성이 홍학하고 간사하며 장께도 남을 소유로 했다. 황제 앞에서는 권력을 농단하면서 관계를 대해 재상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다. 그는 시종일과 황제에게 세간의 평판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안 된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천하의 재물을 자기 집으로 긁고 모았다. 시종 또한 그날 최경의 간사함을 알고 있었기에 몇 차례 그를 자천시켰다가 다시 재상을 반탁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최경이 그 당시 어떤 행동했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내용을 밑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북송의 종물 사진들이 누구의 공격을 받고 끊게 된가? 금나라 공격을 받고 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형을 당하다가 노상에 죽었는데 잡아서 그냥 죽이지 왜 유배형 보냈냐?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뭐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복송 말기 때 시종시대 때 재상으로 정치에 주도했던 것은 최경이다. 최경은 명목상 신법 정치 계승을 포박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신법은 왕한서 시대의 개혁 이념에 태세했고 민간의 수탈 대상을 번질되어 맞았던 평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 금의 권리과 맹암모국제 이제 볼게요. 근건국 이전에 여진족들이 쭉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활들이 나오는데 원래 여진족들의 기원은 흑수 말갓에서 출발해요. 흑수 말갓은 흑룡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말갓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고구려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커지고 바대 때는 나중에 당나라 조공해서 흑수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누구하고 연합을 했어? 당나라 연합해가지고 바대를 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바대에 우왕이 당나라를 친 거 아니에요? 예, 상동반도 공격을 하고 자, 뭐 이렇게 있다가 잠시 고전에 이제 거란이 복속됐다가 그 가운데 남방에 있는 거란의 집에는 수경지가 불고 북방에 있는 거란의 집에 가는 건 생명지가 한다. 근데 이 주의할 게 흑수 말갈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말갈족이 전체가 중에 숙여진과 생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을 보실 때도 요 자체가 완벽하다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흑수 말갈족 자체가 그러니까 말걸족 자체가 이제 뭐냐면 기록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전해진 것들 뭐 떠도는 자료들을 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렇지만 일단 이제 숙여진과 생여진의 차이점은 숙여진은 나누는데요. 하나 된 사람들 얘기하고 생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라이브하게 사는 애들 이렇게 하나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딴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당대인의 요대인은 여진주의 번쩍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당대 말갈족은 그 김이 지배받았으며 거란이 흥계한 후에도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나눠져 있었다. 자, 이건데 이제 금을 건국한 그 아연부 출신의 아골타는 어디 출신이죠? 생여진 출신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와연 아골타의 요 공격을 볼게요. 이 여진족들은 그 요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요나라는 이제 여진족들을 통치하면서 갖가지 곡물들을 갖다 바치려고 하죠. 그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동청이라는 거예요. 해동청. 예. 매 중에 사냥을 되게 잘하는 매가 있어요. 그 매가 이제 연해주나 그 한반도 북부 그 지역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 지역이 되게 보면 이제 흑수 말갈 지역하고 겹쳐요. 그 와이언부 지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강요하고 아마 안 갖다 바치면 뭐냐면 재물도 뺏고 여자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적개심이 분열됐던 여진족 하나 뭉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진족에 대한 그 여진족이 요에 대한 어떤 그 분계 적개심이 상당히 컸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와이엠부 아골타가 여진족을 통합을 한 다음에 어디를 공격한 거야? 요를 공격한 그 내용들이 여기 쭉 있죠. 그 요의 천조제를 이제 공격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공격이 되는데 그 당시 누가 손을 내줬어요? 송나와 손을 맺었죠. 같이 공격하다고 공수동맹 했는데 송나는 내부 이제 뭐 농민반란이 나니까 거기 진압을 하고 결국엔 연운 16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을 누가 장악했냐면 금이 다 장악하고 멸망을 시킨 거야 요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송나가 뒷북들면서 이제 참여하니까 얘네 또 패잔병한테 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대신 그러니까 연운 16주 돌려줄 테니까 그만한 요한테 갖다 바치는 걸 우리한테 바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이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송나라가 서유하고 이제 연결되다가 그 과정에서 발각이 돼서 정강의 변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기사 내용들 보면요. 자, 생여진의 왕한 아골타가 등장해 요의 천주제를 물리치고 만주를 장악한 과정을 보여준 자료다. 특히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해동척 공납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금의 건국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고 맹항모국제 이제 볼게요. 맹항모국제 이거 아마 나올 가능성은 제일 많은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수능에도 그 이중체제 나올 때 이중적 지배체제 나올 때 이게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맹항모국제는 이제 강독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평상시 그 몽골족들 그러니까 만주족들은 수렵 민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냥은. 그래서 떼거리도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할 때 그 수렵 조직들을 확장시켜서 만든 것이 맹항모국제고요. 나중에 팔기제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행정 역할을 했다가 전쟁 시기 때는 거기에서 이제 맹항과 모국불로 그 장정들 착출해갖고 군대를 만들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금의 초기 여러 부족민들은 다른 요역은 없고 성인 남자면 모두 병사가 되었다. 평상시에는 수역과 어로에 종사했다가 유사시에는 전역의 명령을 내리고 또 사자를 여러 부족장에게 파견하여 군대를 징발했다. 고병과 기병은
막노하고 병기와 식량은 모두 수 간축에 있다. 그 부족자는 패근이라고 하고 그 지위를 받은 걸 맹한과 모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맹한은 천부장이고 모국은 백부장이다. 그래서 식부들 식모국을 맞춰놓은 것이 일맹한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여진족사의 정통적으로 맹한과 모국이나 시족 구조가 있었다. 와인 아골타는 이를 군사 조직으로 탈바꿈해서 300호를 1모국이라고 하고 10모국을 1맹한이라고 한 다음에 1모국에는 100명의 병사들, 1맹한에는 1000명의 군사를 착초했다. 자, 이래서 이제 맹한과 모국은 정치와 사회 군사 일치조직으로 변모했다. 그래서 요거뿐만 이건 좀 쉽게 나올 때 그런 거고 좀 어렵게 나오면 맹한 모국제가 왜 몰락했는가 그 나올 수 있어요. 그 동계에 있는 내용에서 좀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예전에 강독도 했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북송의 멸망 해가지고 있는데 요 뭐 관련된 내용은 정강의 변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북송의 수도가 어디였죠? 카이퐁이었죠. 개봉이었죠. 그래서 이제 금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황제였던 시종은 그 아들에게 양을 나보죠. 훈종이. 근데 뭐 훈종한테 양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죠. 결국에는 카이퐁이 이제 몰락하면서 시종과 훈종의 두 황제가 포로 잡혀 북방으로 끌려갔고 그래서 그 당시 정 지역은 이게 뭐 당시 진 가정에서 가정은 이 그 북방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 얼룩한 채 그러니까 그곳에 억류한 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끌려가서 죽었다는 거야. 네. 이건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 이제 그 요 멸망 이후 금은 대거 남아야 북송의 수도인 동경을 포위했고 북송은 어쩔 수 없이 금의 요구에 굴복했으나 금의 군대가 철수하 다시 조정의 내부 강경로에 득사하면서 40일간 공방전 끝에 동경성이 함락되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1127년에 북송을 멸망하고 시종과 흠종을 비롯한 항족과 국령, 관료, 기술자 등 수천 명이 금의 영역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이걸 당시 연호에 따라 정강의 변, 정강의 하 이렇게 하죠. 이건 뭐 시험 나오도 다 맞힐 것 같아. 너무 쉬우니까. 예. 하의 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북송이 멸망을 했다라는 걸 그 밑에 있고 정강의 하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사료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이제 거기에 살아남았던 고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제 시종의 그 나머지 아들 같은데 훈종은 적장자고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살아남아서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이제 뭐냐면 세워진 것이 남송이죠. 남송. 그래갖고 요 내용들 그때 이제 고종은 남성을 건립한 후 군과 교섭을 위해 수차례 사실 파견했어요. 왜냐면 이제 일단 뭐 군사 싸우더라도 외교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 보고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이제 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인데 돌아와도 문제일 거야. 왜냐면 자기가 이제 뭐 얘들 어떻게 되겠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액션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도 대형으로 잡혀갔을 때 사실 파견했잖아요. 싫어도 자, 그래서 이강의 하락 이제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악비와 진해를 보죠. 자, 악비와 진해는 되게 유명한 악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다음 금나라를 이제 뭐냐면 물리친 사람이죠. 금나라 대군들을 그리고 주전파고 그 진해는 원래 이 사람은 저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네, 그때는 거의 뭐냐면 한간 가서 문제죠. 그래서 하이를 하자. 우리 힘이 약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진해가 악비를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함을 빠뜨려갖고 죽이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이 악비를 이제 민족주의 상징 이렇게 보고 진해는 아주 쳐 죽일 놈이 돼버린 거야. 예, 이완용 같은.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이렇게 있는데 최근 중국 정부는 다민족 국가론에 의하면 악비를 상당히 또 좀 낮춰보고 진해는 그 당시 여진족을 포함해서 뭔가 민족 융합을 깼던 사람. 악비는 한족 종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싸웠던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건 공산당의 입장이고 실제 이제 한족에선 그 민중도 입장으로 악비는 상당히 좋게 보고 진해는 상당히 나쁘게 보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그 남송인가 거기 그 카이포인가 아니 그 카이포가 아니라 저 항저우나 그런 데 가보면
진해상이 있어요. 진해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부인도 같이 무릎 꿇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악배를 죽일 때 진해 부인도 옆에서 동참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제 침 뱉고 오줌 놓고 막 그래요. 그냥 막 쳐 죽일 놈이 돼버린 거야. 예. 뭐 있는데 하여튼 뭐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내용도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내용 볼게요. 1127년 수요 때 남성 조건에 대한 금해 공격이 계속되었다. 이런 위기 속에 남성이 주중을 지키는 것이 악비와 항생충을 위시한 무장대의 활약이었다. 하지만 금과 남성의 강화 구습이 진행되면서 악비 항생충들의 무장은 금에 대한 굴욕적인 하에 반대했다. 강화에 주도한 진해는 이런 반발을 누리기 위해서 주전파 무장대 군권을 박탈하고 악비를 무고한 제국으로 투옥시켜 사형에 처했다. 결국에는 이제 강화를 하죠. 그래갖고 좀 약간 굴욕적이야. 뭐냐면 이제 남송이 신하, 그다음 저쪽 그 금나라는 그 황제 이렇게 신속 관계고 그래서 이제 그 국경선은 해야강에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죠. 그 남송은 금나라에게 세패를 갖다 바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복하고 그 강남은 좀 달라요. 지형이. 그래서 하복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넓은 평원이잖아. 그러니까 기마들이 상당히 뭐냐면 기마병들이 그 적절 펼치기 되게 좋은 지역이야. 그런데 그 해야부터 해수부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금나라군들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뭐냐면 번번이 이제 남송군한테 패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어떤 지역이 많냐면 늪지나 습지나 이런 지역이 많아요. 호수. 근데 이런 지역은 되게 보면 기마병들이 활동하기 힘든 지역이야. 왜냐면 가다가 늪지에 빠지면 발목이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발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길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합평한 것도 있어요. 좀 결국에는 이제 진해가 이제 악비를 살해하는 내용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악비를 처형한 직후인 1142년 금과 남송 사이에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진해는 정권을 농단하며 1165년까지 온갖 부귀를 누렸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역전됐다. 악비는 남성의 위기를 구하는 민족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진해는 금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매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진해가 악비를 이제 그 제거하는 그 내용 있죠. 그래서 악비는 사형이 내어지고 그다음 부장인 장영이나 아들 아구는 저작권에 주살되고요. 그 재산은 몰수됐으며 남은 가족들은 영남 지방에 이주되었다. 그래서 이제 악비의 부하로 제도 연루되는 저는 모두 6명이었다. 이게 진해가 약간 오늘날 친해파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그 당시에는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악비는 죽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못 먹고 못 살죠. 예. 그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안중근의 자식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 하더라고. 아버지는 민중의 영웅이지 몰라도 민족의 영웅이지 몰라도 이제 저기 가족들에게는 최악이었다고. 결국에는 이제 이토 시노부미 자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와서 또 뭐 반성하고 그랬잖아요. 그 자식이 그러니까 안중근 자식이 그 아들이 그래갖고 이제 후대에 막 욕을 얻어먹죠.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지 못했다. 근데 좀 이해는 되더라고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그 상해 도망가갖고 임시정부에 있다가 좀 약간 이제 버림받고 살 길이 없는데 완전 직장 다 맡기고 생계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와갖고 너네 좀 약간 머리만 숙이면 조선에 와서 먹고 살게 해줄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욕을 좀 하기는 좀 그렇긴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배신자들이 좀 잘 먹고 잘 살아.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주작의 이제 한입 볼게요. 거기 이제 요게 주작은 이제 그 내용들은 주작을 만든 이제 학문을 이제 얘기하는데 성리학 중에 요 근사력이 있어요. 근사력은 뭐냐면 보통 그 학생들이 천자문을 뗀 다음에 공책이 근사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뭐 굳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육구형이나 육구형인데 육구형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육구형은 뭐와 관련돼? 육왕합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육구형과 왕양명의 학문을 그 육구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리학 같은 주의는 이제 뭘 주냐면 성직리를 주장했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다?
예전 심증기를 주장했죠. 그래서 후에 양명학에 영향을 줬다. 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자학의 체계 갖고 뭐 태극이 어떻고 뭐 음양이 어떻고 등등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송대 경제 발전 보자. 정선대 보급. 네, 요거 꼭 기억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참파법 해서 제가 요번에 여기 그 문제 냈어요. 요거 관련돼 갖고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게시판 보니까 그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아, 섭섭하게. 학원 강사가 뭐 맞췄다는 그 얘기만 하지, 내가 맞힌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데, 2천회, 3천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다운만 받고 그냥 내버려뒀는지, 출력을 안 했는지, 뭐, 그런데 하여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대중상부 4년 진종은 강해 양절 지역에서 조금만 가뭄이 들면 농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사자를 복권집에 보내 점성도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얻어서 이제 세 지방에 종지를 나눴다. 이 점성도는 참파벼라고 하는데 참파 지역에서 나온 저기요. 좀 약간 이제 질이 좀 떨어지는 벼예요. 근데 그 뭐냐면 가뭄에 생기 강해. 그다음 병충해 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갖고 많이 이제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위 기작도 가능하다. 그래서 하루에 뭐냐면 한 해 두 번 농사 짓는 거고 조도죠. 빨리 익고 그런 거니까 만도가 아니에요. 근데 맛은 없다. 맛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냐 사람이 안 먹고 돼지들이 먹는 거예요. 돼지들이. 예, 맛은 되게 없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송대의 벼의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농부들이 지형 등의 자연 조건들을 맞춰 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선도는 품종이 가뭄에 잘 견디는데 이 품종이 각지에 확산되면서 쌀 생산이 크게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선도는 베트남 중부인 참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참파벼라고 한다. 또 어떤 뭐 안남벼 아니냐? 안남벼도 돼요. 근데 어떤 조도가 아니냐 했는데 조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조도는 벼가 익는 속도에 따라 조도, 중도, 만도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그 점선도가 조도긴 맞지만 모든 조도가 다 점선도는 아니야. 다른 분류. 이건 품종상 법에 있는 그 품종 조도 중에 한 품종이 점선도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야겠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요거죠. 예. 그래서 얄타강 대타지 우전인데 우전이 한 두세 번 언급됐어요. 시험 문제에. 우전은 강동, 강남 지역에 많아요. 거기는 호수나 저습지가 많기 때문에 이 호수나 저습지를 이용해갖고 물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 있으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대개는 여기를 막고, 여기에서 이제 재봉을 쌓아. 그래서 물을 좀 가둔 둔 다음에 거기에다 뭐야? 논을 만든 거죠. 수의전을. 그리고 악마라고 해가지고 그 농부가 이걸 이제 악마를 해서 이제 타고 다녀요. 그래서 벼를 심는 거야. 예. 왜냐면 너무 커, 이게. 위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의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제 이 우전에 대한 설명인데, 강동지방은 수항에서 무대 한가운데 제방을 쌓고, 그 내부에 논을 만드는데 이를 우전이라 한다. 자, 농가에서 우라는 그 에어싸는 것을 가리킨다. 안은 논을 에워싸고 바깥은 물을 에워싼다. 는 뜻이다. 보통 주변에 물은 높고, 농은 오히려 문의 높이의 낮음으로 제방에 따라 관문을 만들어 그 문을 통해 논을 물에 든다. 그래서 우전에서 물이 결정 없이 늘 풍류에 든다. 예, 등등 해갖고 우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있죠. 그래서 우전도 좀 기억을 확실히 해두세요. 이것도 기출에 자주 예문에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싸고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송대 농업 발전에 가장 잘 보여준 지방이 강남이라고 불려주는 양장 델타 지역이다. 송대에서 강남 개발이 일단락되면서 각지에 우전이 들어섰다. 우전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노동력과 경비가 필요했지만 일단 건설하기만 하면 안정적인 농경과 소출이 보장됐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문제점, 단점이지만 일단 뒤에는 장점이죠. 예,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요 말 되게 유명하지. 속호순 천하주. 그러니까 소주와 호주가 만약 천하이면 그러니까 소주가 호주가 풍족하면 천하가 만족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소주와 호주가 풍요에 들면 천하가 풍요에 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주와 또는 호주, 항주가 있죠. 예, 이런 것들. 속담에는 하늘나라에는 청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소주와 호주가 풍요에 들면 천하가 풍요에 든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어디가 이제 그 곡창지대는가 했을 때 양쯔강 하류지역, 양쯔강 하류 지역에가 상당히 곡창지대였다. 요 말이면 송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농사 별로 안 짓지만 되게 절강성이나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이야? 강소성 그 부분이죠. 상해, 남경 그 몰려있는 대도시들. 예. 거기가 이제 경제가 되게 발전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중국 명나라 때 가보면 이제 바뀌죠. 중류지역으로. 예. 호광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이렇게 왜 바뀌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면직업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목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 전문 재배하다 보니까 땅을 더 이제 쌀 안 지어. 그러니까 쌀 농사를 호강지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강남 지역이 이제 그렇게 농사 생산이 높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 땅을 놀리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예전 후경지가 많았는데 이때 연작 산격이 되고 이제 12%가 발달되면서 후경지가 거의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면서 집약적 농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강남 농법들이 확산돼요. 이런 것들 이항법이나 예. 자, 이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과 화폐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행과 재기라는 작이 결성되는데 행은 어떤 조합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상인 조합이죠. 그다음 작은 수공업 조합이죠. 근데 이제 행이 결성된 거는 당나라 때 결성된 거고 작은 언제 나왔냐? 송나라 때 나온 거야.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행과 작이 완성된 건 언제 때다? 송나라 때고요. 만약에 작이 없이 행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당나라 때야.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당대 이래 국가 권력은 도시의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부과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시전상의 역할을 이제 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에 따라 각종 업종의 상공업자는 행 또는 행이라고 하는 동업조합을 만들어 정부의 물품을 응했다. 이래서 이제 행호는 지음이라고 불렸다. 그러면 여기 주의할 거는 그러면 국가의 물품을 부과했으면 이들에게 뭐냐면 혜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역을 부과. 일종의 뭐야? 독점권, 시장의 독점권. 그러니까 우리 시전산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송나라 때도 오면서 이런 독점권이 없어져. 왜? 이제 부과하지 않아요. 송나라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대적이지만 그 당나라부터는 약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행사를 해. 어떤 식으로? 제일 물건을 많이 사주는 데가 어디야? 그래도 국가기 때문에 국가 말을 좀 약간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통제를 하는 방면에 이렇게 그 송나라는 이렇게 구매해 줌으로써 뭐냐면 간접적 통치했다. 그렇지만 국가 영향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래서 행의 역할이 좀 달라요. 당나라행은 진짜 시전상인처럼 이렇게 독점 집단이고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이제 쫓겨나. 근데 송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예요? 그냥 상대적 올 때 개인 그 상인들의 그냥 말 그대로 조합이야. 상인 조합이야. 정신연가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송대에서는 동업조항의 행과 결성과 함께 또 뭐도 만들어졌죠? 작도 만들어졌죠. 행과 작 이런 내용들 있고요. 시박사를 볼게요. 시박사는 주로 남해 무역을 했던 것들인데 주로 이제 강남에 연안에 있었던 뭐 강주, 천주 이런 명주, 한주 지역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언제 처음에 만들어졌냐면 당나라 때부터 해서 송원, 그다음 명나라 때 약간 남았었죠. 시박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에 그때 잠깐 있다가 좀 한 곳만 그 정해줬어. 명나라. 그래 나중에 청나라 때 무슨 제도도 연결되죠? 해관 제도와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시박사는 예전에 원나라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박사.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시박사는 대의무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당대 최초 설치되었다. EBS 교재에 보면 이걸 순화 때 설치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EBS 교재 강의 듣던 걔가 시박사가 당나라 때 만든 게 아니라 순화 때 만들어졌다. 강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지. 당대 만들어졌다. 근데 안 믿어. 아 미치겠어.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 이걸 뭐 역사를 하자는 거야? 뭐 종교를 믿자는 거야?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당대 만들어졌어요. 예. 자, 송대 동남해안에
주요 무역항에 다수 성립되어 여기 뭘 업무를 했냐면 외국 선박에서 이춘함과 외국 상인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공통적이에요. 예. 그냥 교자와 이제 해자가 있는데 원래 당나라 때 비전이라는 어음 제도가 있었죠. 이게 일종의 뭘로 사용했냐면 화폐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발전된 것이 교자와 해자 역할이에요. 원래 이 교자는 이제 북송 시대 때, 해자는 남송 시대 때 있는데 원래는 정보가 발행된 건 아니고 사천 지역의 상인들이 발행을 했는 건데 정보 보니까 괜찮아서 이제 발행을 한 거죠. 해자라는 이름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것들 그래도 이 교자는 처음에 어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간했다가 상인 집단에서 이게 괜찮아갖고 국가가 이제 발간된 일종의 지폐처럼 사용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교자와 해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런 교자와 해자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발행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송나라 때는 은본위제가 아니었어. 그 당시에 동본위제였어. 동전이 주였어요. 동본위제였고. 근데 문제는 이 동전들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해외 유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패라든지 대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해외 유출이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동전이 모자라요.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죠? 전황의 문제가 일어났죠. 동전 부족 현상. 그래서 그걸 메꾸려고 이제 교자나 해자 같은 지폐나 그 다음에 일부 뭘 사용하기 시작하면 은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완화한 것들 거쳐서 이제 동해안이나 이제 명청 시대 때는 은본위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송나라 때는 아직 동본위제였어요. 그 자체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북송 중역 사천 지방에서 세계 최초 집체인 교자를 출연했다. 최초의 교자는 철저를 비축하고 그에 상당히 액수를 발행하는 태안 지폐였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금태안 제도처럼 금을 이제 비축하고 나서 달러를 갖고 오면 7달러 갖고 오면 뭐 1온스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야. 철저를 비축하고 그 액수만큼 하는 태안 지폐고 일종의 어음으로서 이제 사용했던 거야. 약속어음으로. 근데 이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발행준비금 비축제도가 없어지는데 남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됐고 하여튼 이게 뭐 괜찮으니까 또 정부에서 해자도 발행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것이 금나라 때 또 영향을 받은 교초 있죠. 교초를 발행하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 때 또 계승되죠. 이 지폐는. 예. 자, 도시의 발달을 볼게요. 그 당시 송나라 수도에 대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송나라 수도가 카이퐁이죠. 남송의 북송의 수도가 카이퐁이고 그 다음에 남송의 수도가 항저우죠. 예. 예전에 내가 모의고사를 냈는데 남송을 제가 그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남경에서 세웠는데 나중에 항저우 옮겼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이 그때 남성을 세웠다. 그때 수도는 어디였냐?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근데 이제 답을 항저우로 이렇게 달았는데 어떤 분이 자료찾아서 이게 남경 아니냐 물어본 적이 맞아요. 남경이에요. 남경을 했다가 나중에 금나라 계속 구성하니까 항저우로 이렇게 다시 옮긴 거죠. 항저우 인천부로 했는데 자 여기 보죠. 수도 카이퐁이라는 곳은 이제 운하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5대 시대 때 이제부터 이제 수도였는데 자, 보통 동경의 술집, 동경의 카이풍이에요. 예, 변주라고 또 하죠. 술집 문 앞에는 모두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식한 건물이 한 문이 있었다. 임신의 가게만은 이와 달려서 문을 들어와 100여 불을 정도 쭉 뻗은 해당이 있었고 쭉쭉 있는데 자, 이거 하이풍의 이제 모습들인데 여기에도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뭐야? 동경몽화론이라는 동경몽화론. 예. 맹옥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보통 이제 카이풍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료였어. 이것도 외워들 동경, 몽화독가. 이건 주로 테스트 위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명한 청령, 상하도. 예. 그래서 있는데 이 동경 몽화는 그 북송의 모습들을 꿈에서 그린 거예요. 꿈속에서 보인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북송 시대 때 개봉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정강해변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남송에 와갖고 예전에 북경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렸던 거야. 썼던 거죠. 해고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송의 수도 개봉은 그 인구가 100만에 산해하는 대도시였고요. 북으로부터 남으로 뻗은 어가의 중심으로서 도로가 종횡으로 교체되었고 그 골목마다 각종 가나와 점포, 오락장들이 들어섰다. 이걸 관안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아니, 군안. 자, 위 지역은 그 북송 멸망 후에 금에 의해 장악된 북송의 수도 개봉을 해당하면서 그 변화상을 그린 동경몽화로의 일부다.
그래서 개봉 시내 화려함과 술집의 주객 유의 모습들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스톡하이퐁의 중심가 모습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각자를 보세요. 되게 서민적이고 그 당시 시장이 상당히 발달됐다. 시장은 아무데나 개설할 수 있었어요. 특정 시장이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 이거 뭐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야간 통행 같은 것도 뭐냐면 해제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도시와 송나라 때 도시 비교도 이제 차이점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이제 석탄의 사용이죠. 석탄의 사용을 보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송나라 때 10세기 이후에 석탄을 사용했어. 근데 그 유럽에서는 몇 세기 때 사용했죠? 18세기 후반 때. 이게 본격화된 거죠. 물론 예전에 조금씩 사용했지만 근데 요때부터 이제 송나라는 널리 보급됐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이 그 800년, 900년 앞섰다고 보시면 돼요. 석탄 보급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의 성립 과정을 볼게요. 몽골 총원 통일에서 이제 그 당시 그 태무진이 이제 몽골 총원하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각자 보시고 이거는 자, 그 다음 징기스칸 즉위가 있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여러 부족들을 이제 통치하고 징기스칸이라는 지를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태무진은 몽골 총원을 통일한 다음에 1206년 오노 강변의 쿠리타의 열공호 징기스칸을 즉위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몽골 제국의 원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몽골 제국의 권리까지서 이제 몽골 제국 밑에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천호제를 이제 볼게요. 자,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되게 몽골군의 그 군사 편제대는 10단이에요. 10진법에 이게 편제돼. 10, 100, 1000, 만 이렇게 편제되는데 이거는 정통적인 유목군 그 편제 방식과 동의돼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냐 하면 종전에는 이제 부족별로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족 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 통솔한 칸이 뭐 카리스마가 없으면 그냥 나가버죠. 네. 근데 이제 이 천호대 같은 경우는 평성할 때 대개 탈부족종 부대죠. 그래서 탈부족종에서 부족을 해쳐 모여가지고 서로 뭐냐면 섞이게 만들어. 그리고 그 천호장이나 만호장을 자기의 뭐냐면 충성스러운 막후들을 임명을 해요. 그 자식들은 또 인질로 이제 잡아서 캐신한 부대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들에게 또 대우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천호제와 캐신을 통해서 상당히 뭐냐면 몽골족이 강상해졌고 그것이 이제 세계 제패의 원동력이 됐다. 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사료인데 요거 사료들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징기스칸은 칸으로 추대된 직후 국가체제 정면에 나섰다. 기존의 부족 편제단인 천호제를 자신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재편성하고 이때 천호제, 만호제의 자제를 중심으로 친위되는 캐치를 형성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기스칸 시기 해가지고 이제 징기스 장옥성, 징기스칸이 되게 약탈전이잖아. 원래 유목민들은 약탈을 해요. 거기 정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항복해도 때에 따라서는 다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 약탈을 해. 그래서 초창기 때는 상당히 약탈전이었다. 근데 이제 오고타이칸이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어? 정복전으로 바뀌어. 약탈과 정복은 다르죠. 약탈은 이제 어차피 10개 있으면 10개 다 씹쓰고 다 죽이면 그만인데 정복지는 다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얘는 먹고 사실 정도 남겨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일부만 죽이고 자기가 순종을 하면 세금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10개를 뺏는 게 아니라 저 5개는 뺏고 5개는 남겨두죠. 왜냐면 얘는 재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모고텍한 때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다. 그럼 왜 바뀌었냐? 이때부터는 인식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유목민들은 그냥 도시가 있으면 도시 다 없애버리고 거기 뭘로 만든 초원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말을 키우려고 했죠. 근데 이제 오고타이 칸타 들어오면서 여러 이제 그 지식인들 한족이니 여진족이니 거란족 이런 지식인들이 오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게 초원지를 만들어갖고 얻는 거와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들어 그대 유지해서 얻는 중에 후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들 세금을 받으면 더 장기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복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복전 체제가 언제? 그 뒤에 쿠비나이카 때는 이제 조공채권 관계로 바뀌게 돼요. 그때 누가 항복한 거야? 고려가 항복한 거죠. 그래서 고려왕전이 결국에는 항복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만 일단 늦게 항복했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조공책봉 성립되는 그 쿠비나까지 끈질기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원나라 입장 볼 때는 끈질기게 저항해서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고려 왕실 내에서 간접 지배하는 게 통치 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독립국 인정했던 거죠. 자, 하여튼 징기스칸의 악탈전 있고, 그 다음에 금나의 복속을 보죠. 이 징기스칸이 처음에 이제 서한을 공격하죠. 서한을 복속시킨다. 물론 서한은 나중에 또 개기고 반란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징기스 하도 열받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없앤 거고, 금나라를 공격했어. 그래서 금나라가 처음에 항복해요. 근데 금나라가 항복해놓고 수도를 저쪽 카이퐁 옮겨버리죠. 영경에서. 카이퐁은 하마강 이남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징기스칸이 이제 공격을 이제 자기가 뭐냐면 항복의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다시 공격하고 있는데 때마치 호라즘에서 어떤 일이 터졌어요. 몽골족의 그 뭐냐면 그 사신이 잡혀서 죽는 그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열받은 징기스칸 일족을 데리고 주력을 입고 어디 넘어간 거야? 저쪽 서역 원정으로 나면서 잠시 숨통을 트였던 거죠. 금나라. 물론 오구타이까지 이제 이후에 멸망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금의 이제 복속 관계, 그 과정에서 또 금이 개기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제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베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원나라 장사 중에 몽골 제베 유명고, 거기 이제 이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징기스칸은 1211년 이래 금의 원정을 시작했다. 징기스칸 칸의 군대가 수도 중도를 포위하자 금나라 종독은 건드리지 못하고 몽골 측에 하의를 요청했다. 징기스칸은 1214년에 이를 수락하여 금의 공주, 금, 비단 등을 막대한 물품을 획득한다고 철수했다. 자, 근데 금이 계속 이제 하니까 이제 몽골의 압력이 어디로 오는 거죠? 수도인 개봉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족 입장 때는 또 열받는 거지. 이게 날 피하기 위해서 간 거다. 우리가 이제 개경에서 어디 강화도 간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격했지만 도중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 호라줌에서 사신들이 집단으로 매장되고 암살된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호라줌을 공격하죠. 자, 호라줌은 이란과 이라크를 지배했던 이제 그 왕조인데 그 당시는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징기스칸이 공격할 때는 호라줌의 병력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징기스칸은 그 기동력을 발현해서 그 부대를 7개, 8개를 남기고 호라즘의 전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치쫓고 다녀.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게 부대를 나눌 경우에는 그 당시 정근대 시기이기 때문에 뭐 무전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통신사가 없잖아. 그런데 한날 한시에 또 모여서 또 집중 공격했다. 또 분산됐다가 공격했다가 이렇게 이제 하게 돼.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로 군대를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면 연락망도 있어갖고 그걸 연락을 취하죠. 그래서 군대를 직결시키고 분산시키고 공격해서 각계격파하고 상당히 뛰어났어. 그래서 호라즘이 무슨 나라 아니야. 이 사람도 이제 40만 50만이 넘는 강병이고 군대도 강하고 기마도 강한데 이 몽골족에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몽골족에. 결국에는 호라즘이 이제 멸망을 하고 술탄 마호메드는 이제 저기 계속 북쪽으로 도망갔다가 그 카스피해라는 있죠. 카스피해인가 아라비인가 거기 조그만 섬에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베와 스코타이가 그거를 쫓아갔어. 징기스칸이 너 그 왕국까지 찾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뭐냐면 그 호라즘 밖에 넘어와서 그 위에 코카소스 산맥에 있었던 오늘날 조지아 뭐 아르제바이잔 그런 지역까지 뭐냐면 토벌하고 더 북쪽으로 나가서 어디까지 공격한 거죠? 키차크 항구. 아니 키차크 아니다. 러시아를 공격한 거죠. 나중에 키차크 항구 세워진 거고.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나 코카소스 그 다음에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그게 일목한 거죠. 이 사람이 도망 다니면서. 예. 자, 하여튼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우구데이 칸의 이제 대원정 관련된 거 있죠. 예전에 오고타이 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몽골식 발음은 우구데이라고 하죠. 좀 익숙하지 않은데. 자, 하여튼 이제 이 우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몽골 징기스칸의 이제 자식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아니죠.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주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마 차카타이가 있을 거야. 그다음 세 번째가 우구데이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쿠데타이의 자기 형을 이제 물리치고 우구데이 칸을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있고요. 쭉 있으니까 이제 좀 볼게요.
징기스칸에 이어서 셋째 아들 오구데이 후이칸을 수출했다. 오구데이 이제 시기 때는 고려와 금나, 남송, 동유럽 일대에 대한 정복 전쟁이 진행했고 우리나라 쳐들었던 고려의 우구데이 칸테죠. 그리고 1236년에 시작되어 바투가 동유럽 원정할 때도 이 우구데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바투의 부대가 그 뭐냐면 10수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를 10수고 다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부대를 동유럽 가서 이제 그 뭐 두 개 큰 전투를 있었는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잠깐 그 명칭은 거기에서 크게 이겼는데 폴란드 연합군과 투던 기사단 막 연합전 모이치 전투가 그니까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오구타이까지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줄서기가 일어나.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뭐냐 병력 동원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이때부터 뒤에는 이제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야. 네, 몽골족들이. 그러니까 몽골족들이 이긴 전투만 그 언급되는데 그 후에 이제 몽골이 깨지니까 이제 유럽에서 그 살아남지 못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해. 물론 헝가리나 이런 지방은 좀 장악을 했지만 도망을 가서 저 키차크하고 이제 철수를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때 헝가리가 이제 그때 한번 몽골족과 싸우면서 많이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헝가리 그 기병대 후사드가 상당히 그 유럽의 최강의 기마되는데 누구한테 배우면 다 몽골족 적들에게 배우고 나서 이게 익힌 거죠. 자, 뭐 이런 것도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남송의 멸망을 볼게요. 이 남송은 원래는 이제 금나라 공격을 이제 그 원활 하니까 남쪽의 남송이 예전에 좀 멍청하게 금과 같이 싸워야 되는데 금이 하도 싫으니까 누굴 하고 있죠? 원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리고 금을 공격을 한 거야. 그럼 금을 멸망했으면 그 다음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남송이겠죠. 그러니까 이 송나라는 외교를 진짜 못해요. 예. 외교는 항상 신뢰를 강조해야 되는데 명분과 뭘 강조해?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해. 성리학적인 어떤 그 고지식한 사고방식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남성이 공격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누가 그 쿠미나카의 그 형이었던 누구죠?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몽케죠, 몽케. 몽케가 이제 공격을 했다가 몽케가 양양성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잠깐 네 분 있다가 쿠미나카 때 이제 결국엔 남송 시대가 남성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성의 군대 신복이 나는데 이 신복을 동원해 가지고 어디를 쳤어요? 일본 쳤죠. 예. 그게 뭐냐면 신부군들은 이제 뭐냐면 반원적인 세력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좀 지르다도 어떻게 깔끔하게 없어져야지 반원 세력들 어떻게 해요? 쳐나갈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 원정의 목적이. 자, 하여튼 이 남성 멸망 과정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몽골의 남성에 대한 공략은 오구데이 시대인 1235년부터 시작된 쿠비단 시대 때 종료되었다. 남송은 수십 년간의 호카요 몽골 공략을 막아냈다. 하지만 1273년 북방의 요충지였던 양양 공방전에 실패한 이후 다시 이게 양양성에서 이게 되게 요충지인데 이때 그 뭐냐면 몽케칸이 죽었죠. 그러다가 이제 몽케칸이 죽고 이게 아마 하양국이 죽었을 거야 얘도. 그러다가 이제 그 계속 싸우다가 이 양양 공방전에 그 당시 누가 있냐면 그 배신자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로를 알려주고 싸우는 방법 다 알려주면서 이제 이게 그 무너진 후에 3년 만에 몽골의 공세에 건드리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양양이 상당히 산해관처럼 요충지인데 여기를 잃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일본 정부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에 관련된 내용이지 우리나라 역사와 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내용. 자, 원의 일본 원정은 1274년부터 1281년 두 차례에 거쳐서 진행됐다. 코비다이는 일본에 사실을 보니 조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그래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들이 평생 대규모 정벌군이 파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완강한 그 정황이 고전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개멸적인 타격을 입고 철수했다. 그래서 일본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의 도독대들을 원구라고 하죠. 원구. 그 원고들이 쳐놓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어. 그게 왜냐면 그 이제 일본사 얘기할 텐데 한데 예전에 이제 일본 애들은 진짜 무식하게 싸웠어요. 이쪽 패싸움이죠. 진영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뭐냐면 깡패들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칼 들고 싸우는 방식이야. 그냥 우우하면서. 근데 이제 몽골족이나 고려공 같은 경우는 집단전법이죠.
그래갖고 이제 집단을 쳐가지고 이제 하는데, 개별적으로 솔직히 몽골군이 강한 건 아니에요. 몽골군을 막 제패를 했으니까 몽골이 막 힘이 세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몽골인도 보면 키가 작아. 그리고 안장다리이기 때문에 100m 다리도 100m도 21초인가 22초밖에 못 뛰어. 왜냐 안장다리니까 말 타고. 근데 얘네 특기는 뭐냐면 조직력이죠. 조직력과 그 다음에 뭐냐면 기마술인데, 그건 진짜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절대 상대가 안 되지만 우르르 모여서 말 타고 싸우면 몽골족은 이길 사람이 없어. 예. 근데 이 집단 정법에 완전 몰려드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몽골족들이 하양목이 있죠. 이런 것들 쓰니까 이제 처음에 당황했는데, 싸우다 보면 좀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일본 애들이 2차 침입 때는 하코단 만에 방죽을 싸워요. 방죽을, 돌을. 왜 싸우냐면 몽골족들이 말로 공격하니까 일단은 말을 막기 위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하살 부대를 동원해갖고 이제 그 일본식 칼이 이게 뭐 까먹었는데, 하여튼 활을 공격을 하고 군병을 배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싸웠어. 습격도 하고. 예. 거기다 또 뭐냐 폭풍까지 드니까 이제 불려나온 가미가제로 하죠.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쿠비다이 아리카복에다 이면 이제 몽케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쿠비다이하고 그 동생의 아리푸케가 싸움이 일어나죠. 몽골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 패권을. 그래서 둘이 이제 날아가는 싸움 이런 과정을 이제 있고, 결국에 누가 이겨요? 쿠비다이 이기죠. 그러면 이렇게 황제 쿠비다 그러니까 그 칸이 즉위할 때마다, 새로운 칸이 즉위할 때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냐? 그것은 카네지는 그 원래부터 세습된 게 아니라 능력을 통해 쟁취되는 그런 것들이 이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아리부케 이제 대립 과정은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1259년 몽국칸이었던 몽케칸이 남송 원정 가족이 사망했다. 이후 몽골 총원에 남아 있었던 아리부케와 남송 원정에 참여해 있었던 쿠비라이 사이에 후인 칸자리를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했다. 양측은 각각 독자적인 쿠데타를 개최하고, 이로써 동시에 두 사람의 칸이 추대되어 상호 결렬한 정쟁이 일어났다. 자, 이 방목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몽골족은 심각한 분열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나시르 아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이 쓴 사람이 유명한 집사라는 책을 썼어. 이 집사는 세계 최초 세계사죠. 그래서 오리엔트 리즘에 반대해갖고 이제 여러 논쟁 중에 세계사가 꼭 뭐냐면 유럽의 그 지리산 발견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먼저 세계사 쓰여졌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세계사다. 의미가 있죠.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카이도의 반란인데, 자, 일단은 코미랄 칸이 아이카 포켓을 이제 진압을 했어. 근데 이때 또 오고타의 손자였던 카이두가 자가타이와 일부 세력들과 손을 맞고 반란을 일으켰죠. 몽골 지역에서, 저희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서. 자, 이 싸움 내용이야. 결국에 카이두의 그 반란은 진압하지 못했어요. 죽고 나서 계속 가다가 결국엔 뒤에 타결해가지고 오고타이 항국하고 차카타이 항국이 뭐냐면 서로 이제 결별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나라와 결별 방식으로 이제 나눠갖게 되죠. 나중에 이제 오고타이 칸은 이제 차카타이 항국에게 병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싸움이 끝나지 못하고 그 뒤에 이제 성종 때인가 이렇게 타결해갖고 이제 후전선에 땅을 나눠먹는 과정에서 이렇게 땅을 이제 분리시켜놨다. 영토를 분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리부케 이후에 오구데의 이제 손자였던 카이두가 다시 쿠비나이 중앙정부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카이두는 1266년 이후에 그 무려 400년 동안이나 쿠비나이 정권을 저항했는데, 이걸 원주 측에는 카이두의 나라고 한다. 그리고 티모르 성종 시기에 가서 종식됐다. 이거 진압돼서 그런 게 아니라 타협을 본 거야, 그냥 세력권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원의 그 중국 지배에서 이제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율시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거란족의 왕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이제 거란족도 어느 정도 하나 돼갖고 중국적 지식을 갖고 있었어. 네. 그래서 지식을 활동했고 그때 이제 있는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징기스칸이나 오고타이 밑에서 뭐냐면 참모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초원지를 만들고나는 뭐냐면 농경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이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면 훨씬 더 이득이다. 이걸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몽골족들은 그 농경민들 되게 업신여겼어. 사업을 안 봤어.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미개한 놈들 이렇게 봤다면.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얘들 미개하게 봤지만 몽골족 입장으로 때 얘들도 미개하게 봤어.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미개하다가 서로 야만스럽고 예. 자, 뭐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해주게 만든 것들 이런 야율초제 같은 어떤 문화적 중개자, 지식인들 그런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줬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몽골 제국 초기 국가체제 구축에 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야율초제다. 그는 권한을 항족의 호해로서 그 금에 출세했다가 금의 중도가 몽골에 의해서 점령한 다음 징기스칸 마카에 들어갔다. 자, 야율초제는 정주시대 특히 하복 지배를 하는데 수입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목축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말려갖고 농경지 그대로 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대도의 건설과 지배체제의 한계 보자. 대도는 어딜까 오늘날? 베이징이죠, 베이징. 예. 그래서 대도는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 역대 왕조의 수도였어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하면 연나 때는 어디죠? 영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북경을 연행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영경. 그 다음에 금나 때는 뭐라고 했어요? 중도라고 했죠. 중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나 때는 대도라고 했어요. 대도. 대도는 이 대도는 대칸이 사는 동네 큰 도시란 뜻이야. 예, 대칸. 그 다음에 이제 명청 시대 때는 북경이라고 했죠. 북경. 잠깐 이제 중화민국 때는 북평이라 해서 좀 약간 낮아졌지만 지금 다시 북경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세조는 유병창에게 명해요. 항주와 동쪽, 남수, 북쪽, 북방지의 지세를 살피게 한 다음에 용강의 성곽을 건설하겠다. 그 작업이 3년 만에 끝나니까 개평부가 불렀고 상도를 승격했고 연주를 중도로 삼았다. 그래서 그 지원 4년에 그 유병철에게 명하 이게 한일 지식인이에요. 중도성을 쌓게 하고 그 안에 청호 종묘와 궁전을 지었다. 지원 8년에 유병철 상주했다 국을 뭐라고 대원이라고 하고 중도를 대도로 간다. 자, 여기 이제 대원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건 원사죠. 근데 원사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명나라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인들이 만들어지니까 한인적인 물론 중국적 제도도 받아들이긴 했지만 국호를 원이라고 했을 거는 아직도 많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책에서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쿠비나인 울루스 이렇게 쿠비나인에 세운 울루스라는 뜻이죠. 예, 이게 오히려 정확한 명칭이 아닐까 보고는 있어요. 자, 하여튼 쿠비나인은 1260년 카노 즉위한 이래 전차 중국 지배체를 채택해 갔다. 즉위 직후 연호를 이제 중통이라고 하고, 그래서 1267년 세운 수도 대도를 건설했다. 그래서 국호도 이제 중국의 원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중국식 지배기구를 이제 보죠. 그래서 중국의 제도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유병천과 허영에게 명해서 그 고금의 사례를 참작하여 네 간제에서 구성하게 됐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반가운 이름이 하나 보이네요. 허영. 이게 왜 반갑죠? 성리학이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 누구의 성리학이 들어온 거야? 허영의 성리학이 들어온 거죠. 허영. 이 사람이 이제 들어보니까 코미나 밑에서 관리로서 참여했던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원나라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했고, 그래서 코미나이칸 때 그 성리학이 간악화돼요. 근데 여기서 주요가 그 간악화된 성리학은 우리가 되는 주자학이 아니에요. 뭐죠? 실천 중심의 허영의 성리학이야.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고, 자, 정무를 총괄한 건 중서성. 예전에 중국제도 그대 뺏겼어요. 병권을 장악한 것은 추미론. 감찰을 담당한 어사대라는 중심기구를 뒀고요. 그 아래 중앙기구는 시, 감, 위, 부 이렇게 놓고 지방에는 행성, 행대, 성의사, 영방사. 그래서 행성을 줄여서 나중에 성이라고 하죠. 그 지방행정단에는 그 송나라 간제에 영향받아서 요, 부, 주, 현 이렇게 뒀다. 그리고 이제 장관에는 간직의 이제 고정 지위와 정원을 규정했는데 장관 몽골 임명하고요. 한인과 남인은 그 보좌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세조 쿠비다에는 중앙과 지방 제도를 기본적으로 중국적 제도를 원용했다. 하지만 중국 정통을 그대로 다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몽골족과 한인과 남인을 차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의다. 그래서 원의 중국 지배는
몽골족의 간섭과 중국 정통을 절충한 걸 볼 수 있다. 자, 교초 발행도 있죠, 교초. 자, 그래서 이 교초는 기원이 당나라 비전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송해 고자 해자, 그다음 금이 교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몽골 제국이 모방을 했어요. 교초라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명나라 때 원나라 때 교초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통 원보 있고 중통 은하, 그 은하도 이제 같이 사용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통 은하는 크게 통용되진 않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초는 이제 널리 확산됐겠는데 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영가라는 제도 때문에 영가. 영가라는 것은 염세를 받을 때, 상인도 염세를 받을 때 뭘로 받아? 교초로만 받아. 예.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죠. 페트달러 해가지고 태안제가 71년에 폐지됐잖아요. 달러 금태안이. 그때 달러가 이제 폭락하는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누구한테 갔어? 사우디한테 가서 너네들 왕실의 안정을 지켜줄 테니까 대신에 석유는 뭘로 받아라? 석유는 그다음 달러 받아라. 달러 결제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제 유지가 됐어. 그래갖고 이런 시스템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초는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긴 했지만 원나라 때 그래도 유지됐던 게 뭐냐면 이 영가라는 제도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필 사용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마르코폴로의 내용이죠. 역참제죠. 역참제는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왔죠. 그 자체가 한번 나왔고 예전에 16년 그러니까 진짜 쉬울 때 그 역참제 뭐 시박사 이렇게 나올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역교도에 관련돼 갖고 역참제 언급된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마르코폴로하고 이분 바투타 관련된 내용들 그 있을 때 잠깐 서로 비교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1235년 오그데이 칼은 수도 칼라쿠노부터 각지에 있는 교통로를 건설하고 요거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예. 요충부터 잠치다는 잠치나 역차는 똑같은 말이에요. 건설했다. 자, 이러한 교통로 및 여차는 군대의 간원에 역차는 군대와 간원에 원하는 하종 왕래에 이용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몽골 제국 안정에 따라 수많은 역대 이용하여 동서남북 왕래였다.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래도 원래 군대 간원만 이용한 것도 있지만, 실제 많은 수행하는 여행객들이 이용했고, 이분 바투타나 마르코폴로도 그 기록에 남겼어요. 이건 이분 바투타 여행기 있죠. 요 이분 바투타는 그 자체도 외워두셔야죠. 이 02년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박자 제도 계승해갖고 이것도 관련돼서 기출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송시대 시박사 제도를 계승해서 그 당시 그 남방에 여러 시박사를 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고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민족 차별 정책. 그래서 당시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을 구타하면 조세와 유역의 문제 혜택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몽골인, 생목인이 한인, 남인들을 구타하면 그래서 당시 서역에 이주한 구정이 있다. 당시 서역에서 이주해온 상한과 수백 명의 특권을 바탕으로 행포를 이루었다. 그만큼 몽골인과 생몽인들이 한인과 남인을 많이 구타한 사건이 많으니까 이런 조치가 내렸겠죠.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재물 약탈하고 분여자를 능욕했고 백성들 감히 어찌할 방도가 못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나라는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을 구분하는 민족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 생목인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여러 사람으로서 재생목인이라고 뜻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의 뜻도 있고 색자가 이제 뭐냐면 눈목자잖아요. 네. 눈에 색이 들어가 있는 사라는 뜻도 있어요. 생목인 주로 재정과 행정을 담당했다. 자, 원대 지식인의 지위. 자, 원나라 때는 과거 제도가 실시했지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죠. 합격해도 뭐 수련관 정도만 나갔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박탈됐어. 그래서 좀 약간 원나라에서 천대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네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 소설 쓰거나 그냥 원극이라서 대본 쓰는 거 있죠. 혹은 유튜브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해서 근데 돈은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갈리로 버는 것보다는
그렇죠. 지금 뭐 공무원 보는 거는 유튜브 보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유튜브 대박 터트리면 뭐 완전 그 성공한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차별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서민 문화에 등장해 갖고 있는데 이 송나라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당나라의 문화는 되게 귀족적이죠. 근데 송나라 문화는 되게 서민적인 문화예요. 자,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와자의 분포인데 오늘날 홍대 정도 거리다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각 도시마다 이렇게 뭐 연극하는데 노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와자라고 하고 와자에서는 그냥 연극이 상영되는 곳을 뭐라고 해요? 구란이라고 했어요. 구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민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왜 송나라 때 서민 문화가 발달됐을까요? 그거는 그날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해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 문화의 중심은 항상 돈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의 중심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저우의 민간 유의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서민 문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대 3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인쇄술이죠. 그 중에 무슨 인쇄술? 할판 인쇄술이죠. 할자 인쇄술. 할자 인쇄술. 그래서 활자 인쇄술이 발달됐다. 활자 인쇄술은 이런 목판과 달리 어떤 거예요? 하나하나 답하지 않죠? 뭐예요? 이 글자 할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필승이라는 사람이 옹기할자, 공이할자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하고 악교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다시 뭉개지는 거지. 그래서 목할자가 만들어져. 나무로. 그래서 나무도 많이 쓰면 뭉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어디 만든 금속 할자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할자 인쇄술 자체는 누가 만든 거죠? 송나라 때 최초 중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 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중국인들 하약 나침판 인쇄술을 그 중국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한다. 당대에는 나무 판자에 글자 새겨와 찍어내는 모판 인쇄술이 그 발전했는데 불종 시대 때 위자료에 적혀있는데 필세하는 사람이 웅기할자. 이걸 한자는 곤이라고 해요. 예, 곤이, 웅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발명했다. 그래서 그 당시 원대는 목재할자가 초였다. 목재라는 건 목할자를 말한 거죠. 자, 인쇄수의 발달을 갖고 이제 이 내용이 있고 그만큼 송나라 때는 지식의 확산이나 학교가 증가, 학교는 서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있고 하양목인데 하양목이는 원래는 일종의 화양목은 일종의 뭐냐면 그 그 분류 장생약을 만들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발견됐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양목이는 주로 뭘 이용했냐? 저 몽골족이나 이런 것처럼 그 기마비 용들 있잖아요. 멀리 온 적들을 격퇴시키는 데 이용을 했어. 송나라 때. 그때는 아직 그 하양목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그런 데 이용했고요. 이걸 이제 징기스칸이 또 받아들여가지고 적국적으로 또 이용을 했죠. 전국 전쟁에서.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송대는 하약이 발명돼서 새로운 무기 제작에 사용됐다. 그 밑에 나침판이 있죠? 그래서 송대 나침판이 발명돼서 뭐가 가능했다? 원양 항해가 가능했다. 그래서 당시에 나침판은 자석의 침을 물 위에 띄우거나 혹은 시대 매달 남북을 가리킨데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송나라 한 파트를 끝났고, 근세 파트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아마 명천시대 이게 같은데, 근세사 투강. 요거는 좀 쉬울 때가 될 것 같은데, 좀 쉬고 할게요.